자, 제3절 주택정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자, 정부가 보기에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들면, 자, 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받으라고 강제로 가격을 낮추는, 강제로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을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룸이 있는데 이 원룸의 시장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 50이 너무 비싸다라고 정부가 보기에 판단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임대시장에서는요. 자, 임대시장에서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 시장 또는 임대시장에서는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자, 우리 임대시장의 수요자를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고 하면 수요자를 의미하고 임대인이라고 하면 공급자를 의미한다는 거, 이 개념 정리하시고 내용 볼게요. 자,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들면 그 임차인인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받으라고 강제로 임대료를 낮춰서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정부가 임대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임대료 이하에서 임대료를 정하고 그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해요. 자, 만약에 정부에서 이 원룸은 월세가 40이야, 40 이상은 못 받아 라고 정한다면 여러분 이 원룸에 대해서 월세 42, 43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최대 받을 수 있는 월세가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40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임대료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지금은 임대료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가격인데요. 여러분,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임대료인 거고요.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말 그대로 매매가인 겁니다. 자,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임대료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것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수요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게 함으로써 소비자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낮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돼요. 자, 근데 이 제도에 유의점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최고 가격, 정부가 정한 이 최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 임대료, 자, 시장 임대료 또는 시장 균형 임대료, 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만 정책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낮게 설정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전 이것을 효과 한 다음에 동그라미 5를 칠게요. 자, 만약에 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자, 누구도 이 원룸에 대해서 월세를 60 이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최고 가격 설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 또는 임대료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룸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월세 50에 계약이 되는 원룸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야, 너 그 원룸 월세 50짜리 그 원룸 누구도 월세 60 이상은 받지 못해 라는 말 해봤자 그런 말은 있으나 마나, 그런 정책은 있으나 마나, 그런 규제는 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 정책 또는 임대료 상한제는 이 상한 가격, 이 최고 가격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한 정책은 100%, 단 1%도 효과가 없다. 100% 효과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래프가 없는데 칠판에는 그래프가 있죠. 자, 왜 교과서에 이 그래프를 넣지 않았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프는 내용을 설명시켜 드리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프 자체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일부러 그래프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로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할게요. 자, 임차인
임차인들은 이렇게 수요하고요. 임대인들은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결정된 이 균형 가격, 균형 임대료가 정부가 보기에 너무 높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자, 어떤 원룸이 있는데 이 원룸의 가격이 월세가 50만 원에서 시장에서 결정됐다고 할게요. 근데 이 월세 50이 너무 비싸다. 어떻게 대학생들이, 어떻게 청년들이 월세 50짜리 원룸을 살겠냐라고 해서 이걸 좀 낮추자라고 해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50보다 낮은 40 정도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했다고 할게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설정하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월세를 최고 가격을 40으로 설정하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그 정책 이후로 월세를 40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능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40 이하로는 계약할 수 있지만 40 이상으로는 계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개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근데 이렇게 가격이 40만 원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월세 50을 내야 살 수 있었던 원룸인데 이제 그 이 원룸의 가격이 40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원룸의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종전에 월세 50이 부담되어서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살던 사람도 월세가 내려가면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월세 부담이 내려갔으니 나 이번에 한번 분가해볼까? 라는 사람이 생기겠죠? 또는요, 내가 지금 살던 원룸을 좀 더 평수가 큰 원룸으로 좀 옮겨볼까? 왜냐면 원룸들의 월세가 내려가니까 조금 더 큰 평수 원룸으로 옮길까? 이런 식으로 원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얼마만큼요? 바로 요만큼. 가격이 40일 때는 임차인들은 원룸을 이만큼 Q1만큼 수요하고자 합니다. 개념 이해하시죠? 근데 반대로 공급자들은요, 전에 월세 50 받고 있던 원룸을 나라에서 강제로 40만 원밖에 못 받게 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보겠죠? 그죠? 월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임대인들, 원룸 건물 주인들은 손해를 봅니다. 마진이 박해져요. 그럼 원룸업이 하고 싶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겠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임대업자들은 원룸의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왜? 원룸 장사 해봤자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원룸의 공급을 줄일 거예요. 만약에 월세가 40이라면 그때 공급자들은요, 요만큼밖에는 공급할 의사가 없어요. 에이, 월세가 이거밖에 안 되면 난 그냥 방을 요거밖에 안 내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자들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종전에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수요는 증가해요. 요만큼 수요는 증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은요, 요만큼 감소하죠. 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자, 가격이 내려갔다는 현상에 대해서 소비자는 좋아하지만 공급자는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증가해요. 이만큼으로. 근데 공급은요, 이만큼으로 감소해요. 따라서 가격이 월세가 40일 때 수요의 크기는 이만큼인데 공급의 크기는 이만큼이니까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이만큼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과 수요가 하는 것은요, 자, 방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방을 150개를 구한다고 합시다. 전에 얘가 100개였고요. 자, 방을 구하는 사람은 방을 150개를 구해요.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원룸, 빈방은 원룸의 개수는 자, 50개밖에 안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방이 몇 개 부족하죠? 100개가 부족하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초과 수요의 크기가 100개, 원룸 10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강제로 낮춰버리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자,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방이 남아돌아요? 방이 부족해요? 방이 부족하죠. 따라서 여러분, 방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디 학교 때문에 방을 옮긴다거나 또는 내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 내가 새로 옮기는 지역에서 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어지겠죠.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원룸 시장이 초과 수요니까 빈 방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마다 방을 구하려 하는 대기자가 몇 명씩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러면요, 자,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방을 구하기 어려우면 이사를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겠죠. 우리 이것을 자,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사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초과 수요 때문에 자, 이사 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자, 원룸의 공급이 Q2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 공급량이 요거밖에 안 된다면 그때 공급량이 Q2일 때 소비자들, 다른 말로 임차인들은요, 최대 월세를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임차인들은요, 원룸에
공급량이 이만큼일 때는 요 높이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원룸의 공급량이 요만큼일 때는 수요 곡선 높이까지 이만큼의 월세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룸의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이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자, 이렇게 이만큼 공급량일 때는요. 그때 월세 이만큼 이런 식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대 낼 수 있는 월세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죠. 근데 원래 이랬던 원룸의 공급이 이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이러한 공급에서는 임차인들은요. 최대 P2, 저는 얘를 6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최대 60만 원까지 요 수요 곡선 높이까지 월세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왜? 방이 없으니까요. 방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방이 없어 이러면서 최대 월세 60만 원까지 낼 의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자 집주인들은 나라에서 월세를 40밖에 못 받게 하니까 방의 공급을 줄여요. 근데 임차인들은 방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나는 이 정도 방이라면 나는 최대 월세를 60까지 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둘이 만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암시장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암시장. 여러분 암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장이라고 합니다. 불법 거래. 암시장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암시장이라고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BTS 맞죠? BTS 콘서트 티켓 한 장을 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어떤 팬이 있는데 BTS를 너무나 좋아해. 너무나 좋아해서 자 원래 BTS 콘서트 표의 공식 판매가는 예를 들어서 한 장에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만 원인데 너무나 팬이어서 자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거 콘서트 티켓을 살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1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일부러 자기가 먼저 사재기를 해서 독점을 산 다음에 이 팬한테 100만 원에 팔 수가 있겠죠. 우리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제도적으로는 이 콘서트 티켓 한 장에 10만 원이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든 이 표를 구해서 이 표를 너무나 원하는 사람한테 판다면 한 장 팔 때마다 9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암시장의 성립 원리입니다. 자, 따라서 자, 임차인들이 최대 60만 원까지 낼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20만 원을 따로 드릴게요. 나라에다가는 신고하지 말고 그냥 40만 원의 월세 계속 쓰시고 제가 이렇게 20만 원 따로 현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음성적인 거래 또는 불법적인 거래 또는 암시장에서의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암시장은 물론 월세의 형태로도 방금 제가 예시한 것처럼 월세 20을 따로 내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월세는 40으로 고정시키고 대신 요 20을 어떤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비 명목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임대인이 월세는 40인데 나라에서 월세를 40으로 통제했으니까 월세는 40인데 관리비가 20이야. 관리비 20을 따로 줘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음성적인 지불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는 임대주택에 대한 뭘 발생시킨다?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어서 방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 지방으로 발령 났는데 쉽게 집을 이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단기에 임대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임대인들은 누구예요? 공급자들. 임대인들은 주택의 수선을 미루고 자 집수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공급량을 줄여. 공급량도 줄이지만 양적으로도 공급량을 줄이지만 질적으로도 집수리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원래 월세 50 받던 집을 나라에서 강제로 40밖에 못 받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돈이 별로 안 벌리죠. 종전보다 수입이 감소했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수리비를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수입을 보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 수선을 안 해줘. 자 수리죠. 수리를 안 해줘서 주택의 질적인 저하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음성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월세를 따로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거나 뭐 관리비 쪽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음성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중 가격 형성이라 나와 있는데 자 시장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월세가 얼마예요? 40이죠? 자,
규제가. 정부의 규제가인 공식적인 월세가 얼마예요? 공식적인 가격은 월세 40이죠. 근데 실제 어떻게? 암시장에서의 실제 임대료는 60까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동일한 원룸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월세는 40, 공식적인 월세는 40이지만 실제로 암시장에서 지불되는 월세는 6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 나라에 신고하는 월세와 실제 월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암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임차인들은 종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여기다가 오히려라고 쓰시면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오히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 사례에서 어땠어요? 자, 원래 이 제도 이전의 월세가 얼마였습니까? 50이었어요. 원래 이 제도 이전의 월세가 50이었는데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암시장에서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가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래서 50 내고 살던 원룸을 이제는 60을 내고 살아야 되는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반드시 의도했던, 목적했던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자, 이 제도 하에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임차인들은 종전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단기에서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기의 문제가 장기에는 해결되는지 더 악화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기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요. 장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더욱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수요든 공급이든지 간에 기간이 길어지면,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탄력적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얘기를 한다면 더욱더 완만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욱더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단기에 자,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랬을 때 가격을 이렇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의 크기가 이만큼이었죠? 그죠?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초과 수요가 요만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에 수요와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더욱더 완만하게 변하면요. 자, 요렇게 수요가 요렇게 되고 공급이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초과 수요의 크기가 이만해집니다. 이만해져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냉면집에 가면 잘라먹는 가위 있죠? 그 가위를 조금만 벌리면 이 격차가 좁은데 장기에는 이 날을 더 넓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날 사이의 격차가 더 멀어지겠죠?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위를 떠올리시면 돼요. 가위를 더 벌리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왜? 단기보다는 장기에 수요와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주택의 초과 수요 문제가 장기에는 완화가 된다 아니면 더 악화가 된다? 더 악화된다 이 얘기예요. 주택 부족 문제인 초과 수요 문제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장기에는 초과 수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에는 자, 주택의 공급을 더욱더 큰 폭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있던 건물을 부실 수도 있고 또는 없던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을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장기에는 공급량의 변동이 더 커집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원래 월세 50을 받아야 마땅한 원룸을 나라에서 강제로 40만 받게 하면 원룸 업자들은 장기에 원룸의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려 하겠죠. 따라서 장기에는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더욱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룸 건물로 쓰고 있던 건물인데 나라에서 원룸의 월세를 규제하면 그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 공사를 해서 상가주택으로 상가로 개조한다거나 독서실 건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도 원룸의 공급은 감소하게 돼요. 즉 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결국 정리하면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 월세가 50에서 4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장은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원룸의 주택의 초과 수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단기에는 그나마 이 초과 수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과 수요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 자,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초과 수요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택 부족 문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암시장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데 암시장이 생겨나게 되면 종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이 제도는 단기에 아주 잠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효과? 임대료 인하 효과. 하지만 어떤 문제? 주택에 초과 수요 생겨서 이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기로 되면 될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요자 보조금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부에서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예요. 자, 정부가 임차인에게 월세를 보조해 줄 때는 보조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가격 보조 방식이에요. 가격 보조 방식. 자, 두 번째는요, 소득 보조 방식입니다. 자, 소득 보조는요, 다른 말로 현금 보조라고도 이해하셔도 돼요. 자, 두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격 보조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룸의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50만 원. 자, 가격 보조는 원룸 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얼마짜리 원룸에 살던 보조를 받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월세의 일정 퍼센트를 보조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 율이 20%라고 한다면 자, 3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 얼마 보조받죠? 6만 원 보조받아요. 자기는 나머지 24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에 4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요. 8만 원 보조받고요. 나머지 32만 원 본인 부담하면 돼요. 만약에 50만 원짜리 원룸에 산다면요. 정부에서 10만 원 월세 대주고 본인은 나머지 40만 원만 자기 스스로 부담하면 됩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가격 보조는 그 월세에 또는 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보조해주는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는요,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얼마짜리 방에 살든 관계없이 그냥 일정액을 보조해 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보조액이 10만 원이라 한다면 자, 3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은 10만 원 보조받고 본인 부담 20만 원 내면 됩니다. 4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은요. 10만 원 보조받고 30만 원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5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은요. 10만 원 보조받고 본인 부담 4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차이 아시겠죠? 얘는 일정 율로 보조하고 얘는 일정액으로 보조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면 자, 둘 다 공부할 건데 여기서 수요자 보조금의 효과라고 나와 있죠? 수요자 보조금 제도는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가격 보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격 보조. 자, 이렇게 가격 보조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과 이 방식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충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중에서 이쪽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둘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보조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얘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얘와 얘의 약간의 차이점 있는 거 그것까지 보충 설명해 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을 수요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공급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수요자한테 주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공급자 보조금도 간단하게 알아보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단기 보시죠. 수요자한테 임대료를 보조하면 자, 일정 퍼센트를 보조해 주면 여러분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부담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나라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와주면 임대료 부담이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부에서 여러분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그냥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월세를 300만 원씩 보조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나 서울에 좋은 괜찮은 아파트 월세 구하시겠어요? 안 구하시겠어요? 구하겠죠. 나라에서 300만 원이나 월세를 보조해 준다는데 왜 내가 굳이 그거 안 받고 싼 집에 거주하겠습니까? 300 몇십만 원짜리 또는 300만 원 이상짜리 집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나라에서 월세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주택에 대한 임차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라에서 영화관을 이용할 때 영화 표값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영화 표값이 뭐 한 10,000원인데 그중에서 9,000원을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만 네가 내라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화를 그 전보다 더 많이 볼까요? 조금 볼까요? 당연히 더 많이 보겠죠.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은 수요를 도와주는 거니까 보조금을 주고 나면 이 방식이든 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얘든지 간에 보조금을 주면 수요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당연히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한다면요.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합니까? 우측 이동합니까? 당연히 우측 이동하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임대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가 상승하면 임대인의 수입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당연히 수입이 증가하겠죠. 원래 벌고 있었던 거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 벌게 되니까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어떤 임대차 시장이 있었는데, 자, 원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균형 임대료가 이렇게 P0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나라에서 수요자한테 수요자 보조금을 준다고 합시다. 가격 보조를 해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우측 이동한다, 우측 이동한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다. 자, 이렇게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고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균형점 이동하니까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임대료 상승합니까? 네,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균형 거리량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증가하는 거죠. 바로 이게 단기에서의 효과입니다. 자, 수요자한테 수요자 보조금 지급하면 어떻게 변한다? 시장은 균형 임대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 공급업자 누구죠? 임대인들은 초과 이윤 얻는다, 안 얻는다? 초과 이윤 얻는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장기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PC방을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PC방을 냈는데 PC방이 돈을 아주 잘 번대요. 초과 이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 돈을 잘 번대요. 자, 그러면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장기에 PC방의 가게가 점차 많아질까요? 점차 적어질까요? 어떤 동네에? 점점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동네에 누가 PC방을 냈는데 그 PC방이 잘 된대요.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소식이 퍼지면 그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PC방을 더 내려고 할까요? 안 내려고 할까요? 당연히 더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장기에는요, 시간이 흐르면요, PC방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례에서 자, 수요자한테 임대료를 보조해 주니까 원룸을 공급하는 임대인들이 초과 이윤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죠. 초과 이윤 얻는다. 이 말은 PC방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이 말과 유사한 말이에요. 따라서 원룸업의 수입이 증가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원룸의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겠죠. 원룸업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원룸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원래 PC방이 한 개 있었을 때는 장사 잘 됐는데 PC방 잘 됐네? 라고 하면서 경쟁 PC방이 요렇게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 요 PC방의 초과 이윤은 점차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차 작아지겠죠. 경쟁 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PC방이 누리던 초과 이윤은 점차 작아질 겁니다. 물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경쟁 PC방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차 초과 이윤의 크기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PC방은 대체 언제까지 증가할까요? 바로 이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초과 이윤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특별히 많이 버는 수입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정상 이윤은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버는 수입이라고 개념 이해해 주시고, 초과 이윤은 그걸 넘어서서 특별히 많이 버는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이 평상시에 벌던 월 수입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연이나 어떤 달에 월드컵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달에는 그런 기간에는 장사가 특별히 잘 되겠습니까? 특별히 잘 되겠죠. 그랬을 때 버는 이익의 크기 정상 이윤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버는 게 월 300이에요. 그 치킨집이. 그런데 월드컵 경기가 있어갖고 어떤 달에 500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500 중에서 얼마가 정상 이윤이고 얼마가 초과 이윤이죠? 바로 300이 정상 이윤이고 200이 초과 이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PC방이 원래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버는 수입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PC방이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초과 이윤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 PC방이 생긴다 이 얘기죠. 왜? 평균적인 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보여주니까 경쟁업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경쟁업체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초과 이윤의 크기는 점차 작아져서 결국 초과 이윤의 크기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오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초과 이윤이 0이고 어차피 그 동네에 PC방 내봤자 어차피 평균적인 수익밖에 내지를 못해라고 한다면 PC방 더 이상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따라서 새로운 경쟁업체의 진입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초과 이윤의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즉 원래 벌고 있었던 평균적인 기본적인 수입을 벌 때까지 수입이 내려오면 더 이상 새로운 경쟁업체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논리를 갖고 다시 내용 볼게요. 자, 이렇게 단기에 초과 이윤 생기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점차 임대료가 다시 하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S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가격은 임대료는 하락하게 되겠죠. 따라서 임대료가 점차 하락하다가 언제까지 임대료가 얼마가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한다? 임대료가 종전의 임대료로 돌아갈 때까지 공급은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종전의 임대료가 딱 돼버리면 이제 원래 벌고 있었던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죠. 원래 벌고 있었던 정상 이윤을 안겨주는 임대료를 벌게 되면 더 이상 공급은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보다 장기에 이렇게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제도 이전보다는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결국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텍스트를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에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균형 임대료 상승하고 공급량 증가했죠. 균형 거래량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기에는 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원래 받고 있었던 임대료 P0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공급 곡선이 요렇게 우측 이동하면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또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면 더 우측 이동하면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옵니까?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왔지만 이 임대료는 여전히 이 임대료보다는 높습니다. 아직 뭐가 남아있죠? 아직은 초과 이윤이 남아있죠. 따라서 S곡선은 더욱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임대료가 원래 받고 있었던 임대료 수준인 요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때까지 공급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공급의 증가는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장기 균형이 여기는 단기 균형이고요. 단기 균형점. 자, 장기 균형이 결국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 제도 시행 이전 최초의 여기 균형점에서 여기 균형점을 비교해 보면 임대료는 처음과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이 내는 임대료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 생겼다? 자,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했다 이 얘기예요. 자, 나라에서 해주는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 덕분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량 또는 임대주택의 총량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도가 처음에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주거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은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러면 이 제도가 아무 효과가 없냐? 아무 효과 없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임대주택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많아야 풍부해야지만 내가 이사 가기도 편하고 월세도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즉 주택이 부족하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따라서 나라가 애초에 이 보조금을 임차인들 호주머니에 넣어줬지만 이 돈이 결국에는 어디에 쓰였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쓰였다 이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나라가 보조금을 누구 주머니에 넣어줬죠? 임차인들, 세입자들 주머니에 넣어줬죠. 근데 이 돈이 결국 어디에 쓰였다? 결국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쓰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임차인들의 주거 복지는 향상되기는 했는데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형태대로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월세 부담은 종전과 똑같은데 다만 그 돈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쓰였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원래 수요자한테 임대료를 보조해 줄 때에는 원래 제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임차인들이 매달 내는 월세의 부담을 보조금만큼 낮춰주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었죠. 그런데 실제 이 제도의 효과는요.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는요. 종전과 똑같아요. 종전과 똑같은 월세를 냅니다만 우리 사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종전보다 결국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단기 효과 모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가격 보조 방식하고요. 소득 보조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 보조는 월세의 일정 %를 보조하는 방식이고요.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는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발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가격 보조는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가격 보조는요. 이 효과가 모두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소득 보조는요. 대체 효과 발생하지 않고요.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소득 효과가 뭔지는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 금액만큼 소비자, 임차인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까? 네,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보조금을 주면 그 사람의 원래 소득은 불변일지라도 마트에 갔었을 때 종전보다 사과를 10만 원어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보조금 10만 원 줬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유사하냐면 이 사람의 소득이 10만 원어치 증가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마치 월급이 10만 원 증가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 보조를 하든 소득 보조를 하든 보조금을 받고 나면 종전보다 재화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러한 소득 증가 효과가 똑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소득 효과는 똑같아요. 얘는 공통입니다. 얘는 공통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차이는 어디에 있죠? 여기 대체 효과. 대체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자, 2개 이상의 재화가 있었을 때 일단은 재화가 2개만 있다고 할게요. 자, 어떤 재화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면 예를 들어서 X자가 사과인데 나라에서 다른 과일은 아니고 사과를 살 때에는 정부에서 사과 구입 가격의 20%를 보조해 줄게 라고 하면은 자, 사과의 가격이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20%만큼 싸지는 효과가 발생합니까? 네, 발생하죠. 만약에 사과가 하나에 500원이고 Y자가 배인데 배가 하나에 1,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원래 X제와 Y제의 가격 비가 어떻게 되죠? 1대2예요. 원래는 가격 비가 1대2입니다.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 나라에서 20%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제 사과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원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과가 이제 하나에 400원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1,000원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격 비가 어떻게 돼요? 자, 1대 2.5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가격 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우리 이것을 가격 질서라고 합니다. 가격 질서. 자, 벤츠 한 대가 그랜저의 몇 대의 관계인지, 그랜저 몇 대와 벤츠 한 대가
같은지, 자, 아이패드 한 대가 갤럭시 탭 몇 개랑 같은지, 또는요, 비싼 식당의 음식 1인분이 저렴한 식당의 음식 몇 인분과 같은지, 이렇게 어떤 재화의 가격과 가격 간에는 서로 몇 배라고 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배수가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0.75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재화와 재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의 비율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가격 체계 또는 가격 질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반대로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조세를 20% 부과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경우에 사과에게만 조세를 20%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과의 가격은 600원이 됩니다. 배는 그대로 1,000원인데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두 재화 사이의 가격비는요. 6대 3이니까 3대 5라고 하는 가격비로 바뀌게 돼요. 어때요? 특정 재화에만 보조금을 주거나 특정 재화에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가격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우리 이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상대 가격이라고 하죠. 자, 임대주택이라는 게 X재가 있고, 자, 주택의 월세가 아닌 나머지 모든 재화를 Y재라 할 때 정부에서 자, 월세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20%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 월세가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0% 싸집니까? 싸지죠. 즉, 이 말은 월세라는 거, 원룸의 월세라는 거하고 다른 재화, 다른 물건들의 가격에 이 가격비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러한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X재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면 X재화의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립니다. 반대로, 자, X재화에만 조세를 부과해서 상대적으로 X재가 비싸지면요. 그 상대적으로 비싸진 X재의 소비를 줄일 겁니다. 바로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X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X재만 상대적으로 싸진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싸진 X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대체 효과가 어디에만 있다? 가격 보조에만 있다 이 얘기예요. 왜? 현금 보조는 그냥 현금으로 얼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재화 사이의 가격비는 안 건드려요. 사과 500원, 배 1,000원 요 가격비는 안 건드립니다. 가격비는 그대로 있어. 다만 내가 마트에 갈 때 가지고 가는 소득의 크기, 현금의 크기만 변할 뿐이지 이 두 재화 사이의 가격비는 1대2로 불변이거든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가격 보조는 뭐가 있다? 대체 효과가 있다. 요 차이점 기억을 해주세요. 소득 보조는 소득 효과만 있는데 가격 보조는 여기에다가 대체 효과까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제도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좋냐?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즉 임차인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소득 보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월세가 아니라도 더 유용한 곳에 쓸 곳이 있다면 그곳에 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 받는 사람은 월세의 일정 퍼센트를 보조받는 것보다 그 액수만큼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하는 방식, 받는 사람의 행복을 더 높이는 방식은 둘 중에 어떤 방식이다? 소득 보조, 다른 말로 현금 보조 방식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선물로 딱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실 때 옷으로 10만 원짜리 옷으로 선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10만 원 주시는 게 좋아요? 받는 사람은요 현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현금이 제일 좋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주는 사람은요. 자, 부모님이 보기에 얘는 추운 겨울에 잠바를 안 입고 댕겨. 왜 이렇게 얇은 옷만 입고 댕기는 거니? 그래서 부모님은 꼭 네가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일부러 옷을 사준 거예요. 근데 그냥 돈으로 줘버리면 얘가 이 돈으로 옷을 안 사고 놀러 가거나 어디 딴 데에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퍼센트로 주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면 이 돈을 퍼센트로 줘야지만 반드시 그 X재를 소비해야지만 그 X재 소비액의 일정 퍼센트를 내가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걔가 X재를 소비 안 하면요. X재 소비 안 하면 보조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자, 반드시 X제를 소비해야지만 내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X제의 소비가 담보가 된 가격 보조 방식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요를 더 많이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방식은 임대료 또는 가격 보조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책을 좀 더 많이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책 살 때 쓰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책값의 일정 퍼센트를 보조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현금이 좋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얘가 이 10만 원으로 책을 사볼지 안 사볼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너 그러지 말고 책을 사고 오면 내가 그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보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독서의 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적에는 좀 더 효과적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서 다음에 공급자 보조 효과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주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자, 단기에는요, 주택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많이 늘리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공급 증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자,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주택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이 그 혜택을 누리게 돼요. 따라서 보조금이라는 게 웃기지만 수요자한테 주나 공급자한테 주나 결국 효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효과는 유사한 효과가 나와요. 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수요자, 공급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한테 주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린다는 효과는 똑같이 발생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